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바로 한국부동산원이랑 LH 임대차 분쟁 도정위원회 FAQ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주택 임대차 계약할 때 진짜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이게 실제 사례 기반이라서요. 정말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법조항만 보면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서 실용적으로 풀어볼게요. 좋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알아야 할 권리랑 주의점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좋아요. 그럼 제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게 어디까지 보호해 주는 건가요? 그냥 우리가 사는 그 집, 건물만인가요? 아니면 집 밑에 있는 땅도 포함되는 건지?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적용이 되는데 판례를 보면요. 그 주거용 건물에는 대지도 포함된다고 봐요. 아, 대지요? 땅까지요? 네. 그래서 혹시 집은 그대로인데 땅만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생겨도요. 임차인이 대항 요건이랑 확정일자를 갖췄다면 그 땅 판돈에서도 보증금을 먼저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와, 그렇군요. 건물만 생각했는데 다행이네요. 그럼 좀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여관 같은 숙박업소에 한 달, 두 달 이렇게 길게 머무는 경우는요. 이것도 보호가 될까요? 그거는 원칙적으로는 좀 어려워요. 법에서 일시사용 임대차는 빼고 있거든요. 보통 여관은 일시사용으로 보니까요. 장기 투숙이라도요? 네, 그래도 주된 목적이 주거 안정보다는 그냥 임시거처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예외도 있긴 해요. 서류상으로는 여관인데 실제로는 안에 싱크대도 있고 보일러도 따로 있고 사실상 집처럼 썼다면 보호될 수도 있다는 판례도 있긴 합니다. 하급심 판례긴 하지만요. 아하, 그러니까 서류가 아니라 실제 어떻게 썼는지가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해요. 그렇군요.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회사가 직원들 숙소로 집을 빌려주는 경우요. 법인이 계약하면 원래 보호 못 받는다고 들었는데. 네, 원칙은 그런데요. 이것도 예외가 있어요. 그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직원을 위해 집을 빌리고 그 직원이 실제로 들어가서 살면서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그때는 대항력을 인정해 줍니다. 아, 중소기업은 되는군요. 직원 복지를 위해서네요. 네, 그런 정책적 배려죠. 그럼 이건 진짜 궁금한데요. 허가 안 받은 무허가 건물이나 옥탑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데 사는 경우는요. 불법이니까 보호 못 받을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건물이 허가를 받았는지 등기가 됐는지 이런 걸 안 따져요. 진짜요? 무허가도요? 네,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구조고 주거용으로 쓴다면 무허가든 미등기든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옥탑방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행정적으로 철거될 위험 이런 건 별개 문제지만요. 법적 보호랑 행정 문제는 좀 다르게 봐야죠. 와, 이건 진짜 의외인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1층은 가게, 2층은 집, 이런 겸용주택은요? 그것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주거용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가게랑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주거 목적이 주된 건지 이런 걸 다 따져봐요. 그러니까 주거 목적이 더 중요하면 된다. 네, 주거가 주목적이면 당연히 되고요. 가게가 더 넓어도 주거 부분이 딱 분리돼 있고 그게 임차인의 유일한 집이라면 보호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방 한쪽에 딸린 방처럼 주거가 그냥 영업에 붙어 있는 정도면 좀 어렵고요. 결국 실질적으로 주거 생활을 하느냐, 이게 기준이죠. 네, 결국 실질적인 주거 목적이 핵심이군요. 자, 이제 이 법의 진짜 강력한 무기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이거 어떻게 얻는 건가요? 네, 임차인의 핵심 권리인데요. 대항력은 쉽게 말해서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한테 나 여기 계속 살 권리 있어요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아, 버틸 수 있는 힘. 그렇죠. 이걸 얻으려면 두 가지, 주택 인도, 그러니까 이사해서 점유하는 거랑 주민등록, 전입신고죠. 이걸 마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겨요. 다음 날 0시요? 네, 여기에다가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도장까지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생겨요. 이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빚쟁이들보다 먼저 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죠. 아하, 대항력은 살 권리, 우선 변제권은 보증금 지킬 권리.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럼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진짜 중요하겠네요. 실수하면 큰일 나겠어요. 특히 다가구랑 다세대, 이거 신고 방법 다르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대항력 자체가 없어질 수 있어요. 진짜요? 네, 다가구 주택은요, 우리가 흔히 원룸 건물 생각하시면 되는데 등기부상으로는 단독주택이에요. 주인 한 명에 여러 가구가 살죠. 이런 경우는 집원까지만 정확하게 쓰면 돼요. 동호수 좀 틀리거나 안 써도 괜찮아요. 아, 다가구는 집원만. 근데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나 빌라처럼 호수마다 주인이 다를 수 있잖아요. 구분 등기가 된 공동주택인데 이 경우는 집원이랑 동호수까지 등기부랑 똑같이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동호수 빼먹거나 틀리면 대항력 인정 못 받아요. 와, 다가구는 집원만, 다세대는 동호수까지. 이거 진짜 별표 5개네요. 근데 아까 대항력이 다음 날부터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사 당일 오전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다 받았어요. 근데 같은 날 오후에 집주인이 은행 가서 대출받고 저당권을 딱 설정했어요. 그럼 누가 먼저 해요? 제 보증금, 은행 대출.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런 경우는 은행 저당권이 우선합니다. 네. 제가 오전에 다 했는데도요? 네. 왜냐면 임차권 효력은 다음 날 0시부터 생기는데 저당권 등기는 접수된 당일부터 바로 효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같은 날이면 저당권이 빨라요. 하루 차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와, 하루 차이 진짜 아찔하네요. 그럼 이사 전에 등기부 떼보고 방일에도 떼보고 잔금 치르자마자 바로 뛰어가야겠네요. 그게 최선이죠. 그래도 위험은 좀 남아있지만요. 그럼 전입신고는 꼭 제 이름으로, 임차인 본인 이름으로 해야 하나요?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만 해두면 안 되나요? 괜찮습니다. 판례는 배우자나 자녀 같은 가족의 주민등록도 유효한 걸로 봐요. 임차인 본인이 직접 안 했어도요. 아, 정말요? 다행이다. 사실혼 배우자도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그런 하급심 판례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실제 거주 사실을 알리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자, 이제 제일 골치 아픈 상황. 계약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줘요. 보증금을. 특히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원래 주인? 새 주인? 법에서는 대항력 갖춘 임차인이 있으면 집을 산 새 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는 걸로 봐요. 아, 그럼 새 주인한테 받으면 되는 거네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보증금 돌려줄 의무도 새 주인한테 넘어가는 거죠. 원래 주인한테는 청구 못해요, 기본적으로는요. 이게 임차인 보호하는 거죠. 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고 나중에 새 주인한테 돈 받으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새 주인이 돈이 없어 보이거나 좀 미심쩍으면요? 원래 주인은 부자였는데 새 주인은 좀 그러면 임차인만 불리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위험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예외를 인정해줘요. 임차인이 집주인 바뀐 거 알고 상당한 기간 안에, 그러니까 너무 늦지 않게 나 새 주인이랑 계약 안 할래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면요. 이의 제기요? 네, 그러면 원래 집주인한테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계약 관계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상당한 기간이 딱 며칠이다 이런 건 없어서 좀 애매할 수는 있어요. 빨리 전문가랑 상의하는 게 좋죠. 아, 빠져나올 방법이 있긴 하군요. 그럼 월세 밀렸을 때 제가 보증금에서 까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그렇게 요구할 권리는 없어요. 보증금은 계약 끝날 때 혹시 모를 빚, 밀린 월세나 집 부순 거 물어내는 돈 이런 거 마지막에 정산하려고 맡겨놓은 돈이지 월세 대신 내는 돈이 아니거든요. 아, 그런 거구나. 네, 월세는 약속한 날짜에 꼬박꼬박 내야 하고요. 만약에 2기분, 그러니까 보통 2달치 월세죠. 그걸 연체하면 집주인이 계약 해지할 수도 있어요. 보증금은 최후의 보루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보증금 적은 소액 임차인은 더 특별하게 보호해 준다면서요? 네, 맞아요.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장치예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중에 일정 금액은 다른 빚쟁이들, 예를 들어 은행보다도 제일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와, 제일 먼저요? 확정일자 없어도요? 네, 이건 대항 요건, 그러니까 입주랑 전입신고만 하면 돼요. 확정일자는 없어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요? 이 소액 임차인 기준 보증금이랑 최우선 변제 받는 금액이요. 지역마다 다르고 또 계속 바뀌어왔어요. 그리고 기준 시점이 중요한데 내가 계약한 날짜가 기준이 아니에요. 네, 그럼 언제가 기준이에요? 그 집에 먼저 설정된 저당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저당권이 설정된 날, 그때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소액이어도 옛날 저당권 기준으로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와, 이거 진짜 함정이네요.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서울 소액 기준이 1억 6,500인데 형제가 2억짜리 집에 들어가면서 형 1억 3천, 동생 7천 이렇게 계약서 따로 써서 둘 다 소액으로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안 됩니다. 법에서 한 집에 같이 살면서 계약서만 나눈 경우는요, 그냥 한 명으로 보고 보증금 합쳐서 계산해요. 아, 합쳐서요? 네. 그럼 2억이니까 소액 기준 넘어서 최우선 변제 못 받죠. 꼼수 막으려고 만든 규정이에요. 역시 법이 허술하지 않네요. 그럼 비슷하게 원래 돈 빌려준 사람이 돈 받을 목적으로 채무자 집에 임대차 계약하는 척 하면서 소액 임차인 보호받으려는 경우는요? 그것도 안 돼요. 주된 목적이 진짜 살려는 게 아니라 그냥 빚 받으려고 소액 임차인 제도 이용하는 거면 보호 못 받는다고 봐요. 법 취지 안 맞으니까요. 결국 실제 거주 목적이 중요하군요. 자, 보증금 보호 방법으로 확정일자 말고 전세권 설정 금기도 있잖아요. 이거 좀 복잡하고 돈도 든다던데 확정일자랑 비교하면 뭐가 다르고 뭐가 좋은가요? 네, 비슷해 보이지만 꽤 다른데요. 핵심만 좀 비교해 볼게요. 첫째, 요건이 달라요. 확정일자는 입주, 전입신고, 도장 다 필요하죠. 거주가 필수예요. 근데 전세권은 등기만 하면 끝나요. 실제 안 살아도 돼요. 아, 등기만 하면. 네. 둘째, 절차랑 비용.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가서 그냥 싸게 혼자 할 수 있죠. 임대인 동의 필요 없고요. 근데 전세권은 임대인 서류도 필요하고 등기소 가서 해야 하고 돈도 꽤 들어요. 수십만 원 들 수도 있어요. 집주인 협조가 필수군요. 그렇죠. 셋째, 이게 큰 차이인데 경매 신청. 확정일자만 있으면 보증금 못 받았을 때 소송해서 이겨야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시간 걸리죠? 아, 소송해야 되는구나. 네. 근데 전세권은 등기해두면 소송 없이 바로 법원에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게 강력하죠. 와, 바로 경매? 네. 넷째, 배당. 경매되면 확정일자는 돈 주세요 하고 배당 요구를 해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못 받아요. 근데 전세권자는 등기도 있으니까 자동으로 배당받아요. 오, 그것도 편하네요. 다섯째, 대지 포함 여부. 확정일자는 아까 말했듯이 땅값에서도 돈 받죠. 근데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건물에 대한 거라 건물만 등기하면 땅값에서는 원칙적으로 못 받아요. 아파트는 좀 예외가 있긴 하지만요. 아, 복잡하네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확정일자는 기본이고 간편하고 싸고 대지까지 커버. 전세권은 비싸고 복잡하고 집주인 협조 필요하지만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경매 신청이 아주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보증금이 아주 크거나 할 때 고려해 볼 만하죠. 와, 비교해 주시니 딱 알겠네요. 자, 이번엔 계약 기간이랑 월세 문제요. 보통 1년 계약도 많이 하는데 법으론 2년 보장된다면서요. 그럼 저 1년 계약했으면 무조건 2년 살아야 해요? 아니요. 임차인한테 선택권이 있어요. 법에서 2년 미만 계약은 2년으로 본다고 한 건 임대인이 1년 만에 나가라고 못하게 막는 거고요. 임차인은 나 그냥 1년만 살래 하고 주장할 수 있어요. 아, 제가 1년 계약했으면 1년만 살아도 되고 아니면 2년 채워도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오, 좋네요. 그럼 묵시적 갱신이 있잖아요. 계약 끝날 때 다 됐는데 서로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자동 연장되는 거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게 묵시적 갱신인데요. 임대인은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서로 갱신 안 한다, 조건 바꾸자 이런 말 안 하면요. 그냥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걸로 봐요. 아, 그럼 몇 년 연장돼요? 그때는 기간이 2년으로 돼요. 자동으로 2년 연장인 거죠. 참고 임차인 통지 기간은 최근에 2개월 전에서 1개월 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저도 꼼짝없이 2년 더 살아야 하나요? 중간에 나가고 싶어도? 아니요. 그것도 임차인한테 유리해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2년에 묶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통지할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언제든지요? 네. 통지하고 나서 3개월 지나면 계약이 끝나요. 그러니까 최대 3개월 후에는 보증금 받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와, 묵시적 갱신 후에도 임차인은 자유롭네요. 이것도 되게 좋은데요? 그럼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나 보증금 올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5% 누린가? 뭔가 있다던데? 계약 기간 중에는 함부로 못 올려요. 세금이나 공과금이 엄청 올랐다거나 경제 사정이 확 바뀌었다거나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한 번 올렸으면 1년 안에는 또 못 올려요. 올리는 비율도 5% 넘으면 안 되고요. 아, 5% 넘으면 안 되는군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5% 룰은 계약 기간 중에만 적용돼요. 계약 기간 끝나고 재계약할 때는 적용 안 돼요. 그때는 서로 합의해서 정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 임차인은 또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걸 쓸 수 있지만 그건 좀 다른 얘기고요. 아하, 5%는 계약 중간에만, 재계약 때는 합의. 이거 중요하네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 살다 보면 집이 고장나잖아요. 보일러가 멈추거나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수리비는 누가 내야 돼요? 계약서에 사소한 건 세입자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써놨으면 무조건 제가 다 내야 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민법에서 집주인은 세입자가 사는 동안 집을 문제없이 쓸 수 있게 유지해줄 의무, 그러니까 수선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보일러 고장이나 누수, 전기 문제 같은 주요 설비 수리는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해요. 특약이 있어도요? 세입자 수리? 이렇게 써 있어도? 네, 그런 특약이 있더라도 법원에서는 보통 그걸 형광등 갈거나 수도꼭지 고무 바꾸는 정도의 아주 작은 거 책임지라는 뜻으로 보지, 보일러가 아예 낡아서 교체해야 한다거나 벽이 무너졌다거나 하는 큰 수리까지 세입자 책임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런 건 여전히 집주인 책임이에요. 아, 다행이다. 대규모 수선은 집주인 책임이군요. 그럼 위층에서 물이 새서 저희 집 천장이랑 벽지가 다 젖었어요.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위층 세입자? 위층 집주인? 그거는 어디서 물이 샜냐에 따라 달라요. 만약에 아파트 전체 공용 배관이나 외벽 문제면 건물 관리단이나 집주인들 책임이고요. 근데 위층 집안에서 예를 들어 화장실 방수가 깨졌거나 수도관이 터진 거면 원칙적으로 위층 집주인 책임이에요. 아, 위층 집주인 책임이군요. 세입자가 아니라? 네, 시설물 자체의 문제는 보통 소유주 책임이죠. 물론 세입자가 뭘 잘못해서 물이 샌 거면 세입자 책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베란다는 좀 애매한데 그게 공용 부분인지 전용 부분인지 따져봐야 할 수도 있어요. 원인 파악이 중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만약 제가 새 들어 사는 집에서 불이 났어요. 그럼 제가 다 책임져야 하나요? 임차인은 집을 잘 관리해야 할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임차인이 이거 내 잘못 아니다. 예를 들어 건물 전기 문제였다거나 혹은 나는 불 안 나게 조심했고 불났을 때 끄려고 노력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그 불로 인한 손해를 물어줘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잘못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요? 네,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임차인 부주의로 추정되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생각보다 책임 범위가 넓을 수 있어서 불조심 진짜 해야 합니다. 와, 부담이 크네요. 오늘 정말 중요한 정보들 많이 나왔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게 그냥 어려운 법 얘기가 아니라 당장 내 보증금이랑 직결되는 문제라는 게 확 느껴지네요. 전입신고 정확히 하기, 확정일자 챙기기, 묵시적 갱신 이해하기, 수리 책임 같은 거요. 오늘 얘기 나눈 것들이 여러분들 주거 생활에 진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죠. 특히 임대차에서는 내 권리가 뭔지, 뭘 조심해야 하는지 아는 게 분쟁 예방의 시작입니다. 오늘 다룬 FAQ 내용들이 다 실제 문제들이니까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드네요. 법적인 해결도 중요하지만 결국 임대차도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물론 권리 아는 건 기본이고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법으로 가기 전에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좀 털어놓고 얘기하고 또 계약서 쓸 때부터 명확하게 적어두는 게 분쟁을 줄이는 최고의 방법 아닐까 싶어요. 법적 안전장치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신뢰와 소통이 먼저 아닐까 하는 생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